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급여 담당자가 어떤 흐름에 의해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연말정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일단 1월 급여가 끝나고 나면요. 1월 급여가 끝나면 이제 간소 서비스가 곧 오픈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오픈되기 직전에 아마 교육청에서 담당자한테 먼저 권한을 줘요. 급여 담당자한테 먼저 권한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연말정산 대상자를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생성, 기초자료 생성 이런 걸 할 거예요. 네. 이런 걸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대상자가 생성이 되고 기초자료가 생성이 됐다면 우리가 이 사람의 종전근무지 자료, 기간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2월 달에 다른 데서 했다. 그럼 그 다른 데 소득 자료 그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득, 선생님들이 뭐 보결수당이라든지 방과후 수당이라든지 뭐 기초학력 그런 거 관련해서 수업을 하셔 가지고 돈을 받으신 거 있다면 그것도 다 반영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주무관님들한테 미리 먼저 이전에 사전에 해야 될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연말정산이 오픈되고 나서 나한테 권한이 주고 나서 네, 일단 이거는 나한테 권한이 주어져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전에 저는 12월 전에 주무관님한테 해야 되는 것들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현재 상황에서 지금 그나마 지금 여유로운 시기잖아요. 1월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 중간 퇴사자가 있다면 중도 정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전임자가 중도 정산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중도 정산 있는지 대상자 먼저 다 확인해 둡니다. 안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중도 정산 하셔가지고 반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말정산 대상자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월급 줬던 사람 12월 31일 날 월급 주셨던 분들은 다 해당이에요. 나이스로 하셨던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이스로 작업하지 않았던 뭐 튜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근로계약하는 것도 뭐 있죠? 중학교에서 요새는 그 스포츠 강사, 중등 스포츠 강사도 근로계약 체결하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있다면 뭐 그럼 추가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휴직자들한테 연락처를 받아놔요. 휴직자들도 연말정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락처 모른다. 교감 선생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해외로 가신 분이 있다. 뭐 카톡 아이디라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 연락처를 해서 일단은 그 대상자들을 일단 생각해 둡니다. 그래야지 이때 가서 놓치지 않거든요. 이때 대상자 생성하실 때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고 있다가 그런 분들 연락처들 해놓고 그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1월부터예요.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선생님들이 추가로 받으셨던 금액 있잖아요. 뭐 보결수당, 그다음에 이제 방과후 수당 그런 게 급여의 공제로 잘 등록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다 다 등록해 주세요. 특히 공문 오는 것들 있어요. 다른 학교. 우리 학교에서 이 사람이 수업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서 추가 수당이 발생했으니 너네 학교 연말정산에 반영해 주세요 하는 공문 온 것들 있어요. 그런 공문 온 것들도 다 바로바로 급여의 수당에다 등록해 주세요. 급여의 수당이다. 그러면 나중에 주무관님들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작업을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지금 해야 하지 안 헷갈려요. 급여의 수당으로 등록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월 정도 되면요, 말 정도 되면요, 방학이 빨리 하는 학교는 12월 마지막 주에 방학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우리 1월 달에 연말 정산이 있을 거예요. 라고 안내를 먼저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방학만 하면 연락이 안 돼요. 해외도 가시고. 그래서 우리 보통 간소화 서비스는요. 1월 중순경에 열리거든요. 뭐 15일인가 뭐 그때 이후에 열릴 거예요. 20일 사이에 뭔가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언제 열렸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때쯤 이제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될 거니 선생님들은 연말정산을 좀 준비하세요라고 방학 전에 미리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선생님들 있으면 저는 미리 방학하기 전에 그 전에 학교 근무하셨던 거 소득이 있다면 다 갖고 오라고 해요. 아니면 민원 신청서를 써놓고 가시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선생님들 민원 신청서는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그때 그 학교로 전 보내요. 미리 보내진 않고. 그래서 연도별 총 지급 현황이라든지 중도전산, 원천징수 영수증 있으면 민원 신청을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받습니다. 이런 작업을 미리 해두셔야지 연말정산이 오픈이 되고 우리한테 권한이 생겼을 때 그 자료들을 다 확인하고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다 이 작업들을 좀 해두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네. 열심히 다들 적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다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다 해두세요. 중도정산 하신 사람, 어, 중도정산 다 했는지,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있다면 기타 소득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입력하시되, 이중으로 등록하지 마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을 해놨는데 또 등록하면 안 되겠죠? 두 번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두 번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다 이제 입력을 했다면, 교육청에서 일반 교직원들한테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줄 거예요. 네, 네, 교직원들한테 우리가 이거 부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때 돼서야 이제 교직원들이 이제 입력을 가능해요. 네, 그때 가서 이제 입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가셔서 뭐 그거 간소화 서비스 다운받으신 거 PDF 업로드 하시고요. 본인 의료비 같은 거,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 월세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입력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학고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 개별 자료들을 검토를 할 거고요. 이 검토를 하고 나서 세금 계산을 하고 우리는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자료 검토하는 방법도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이 흐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뭐 연말정산 결과를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그 근로자들이 확인하게끔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최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연말정산 대상자를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연말정산 대상자를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연말정산 가셔서 대상자 관리 가셔서 대상자 생성을 해줍니다. 우리 급여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때 전체 다 나와요. 전체 대상자가 얼마고 가운데 학교회계 대상자. 네, 교특과 학교회계가 모두 한 번에 다 대상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자들이 쭉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로 등록하셔야 될 분들, 뭐 튜터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런 나이스로 작업하지 않았던 사람들, 뭐 그런 분들 있다면 대상자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휴직자라든지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아, 선생님 연말정산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러 오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안 왔어. 안 왔다고 얄밉다고 그 사람을 임의로 체크해서 삭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안 왔다고 얄미운 분들 아닙니다. 굉장히 나한텐 감사한 분들이에요. 서류 제출 안 왔어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냐면요. 우리가 1년 동안 세금을 내고 이 서류를 막 제출함으로써 이 낸 세금을 자꾸 까서 나는 이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금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작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안 한 사람들은요, 돈을 환수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대부분 환수할 거예요. 그럼 내가 연말에 세금 이제 다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 세금 계산을 할 때 돌려받을 금액이 큰 게 좋은가요? 돌려줘야 되는 게 큰 게 좋은가요? 나는 돌려받을 금액이 큰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분할해가지고 환급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류 미제출자들 세금을 더 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한테는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못 오신대요. 못 오신대?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그러면 기초로 그냥 기본으로만 기본공제해서 드릴게요. 나중에 5월달 가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라고 안내만 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분들 임의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또 휴직자 월급은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월급은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은데? 라고 임의로 삭제하시면 안 돼요. 보통 휴직자라고 하더라도 성과상여금은 받을 거예요. 네. 소득이 생겼잖아요.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다 이 사람들을 삭제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삭제하실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총급여액, 수익에서 비과세 뺀 금액, 총급여액이 0원인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해요. 누구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수당 받으신 분들. 육아휴직 수당 받으신 분들은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전부 다 비과세예요. 육아휴직 수당만 받았다. 그 사람은 삭제 가능해요. 그런데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신 분이 성과상여금도 받았다? 삭제할 수 없어요. 그거는 1원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합산해 주셔야 됩니다.
총급여액이 0원인 거는 연도별 총지급 현황보다는 왜 그러면은 연도별 총지급 현황에서 보시면 거기는 급여의 수당 넣은 게 없어요. 네. 급여의 수당 넣은 게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그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총급여액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건 이따가 제가 어디서 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 채팅창으로 나온 질문인데 학교에서 정년 퇴직하신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 중도퇴직 정산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 때 포함해서 해도 되나요? 아니요. 중도정산 하시고 중도정산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연말정산 하실 때 그거를 어, 이전 소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한 것부터 현 근로자 소득으로 해서 하셔야 돼요. 네, 중도정산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하는데 이때 연말정산 대상자의 조회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또 당황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스에서 한 번도 급여 작업을 안 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조회가 안 돼요. 당연히 조회가 안 돼요. 이때 인사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인사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인사등록부터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월 급여에서 우리가 연말 진짜 급여 작업을 한 번도 안 돌려봤으면 대상자 안 뜨거든요. 그럴 때는 1월 마감을 하고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1월 월급에서 기초자료 생성을 먼저 해주세요. 네, 기초자료 생성을 한다고 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절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마감 이후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나서 기초자료 생성을 한 다음에 대상자 생성을 하면 우리가 연말정산 대상자에 생깁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대상자가 이 사람이 일단 인사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인사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1월 급여에서 기초자료 생성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급여 대상 연말정산 대상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런 순차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연말정산 대상자로 생성이 됩니다. 자, 연말정산 대상자로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대상자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이거 주무관님들 필수로 정말 좋은 자료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상자를요, 전체 출력을 해보시면요. 뭐 엑셀이든 프린터든 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엑셀로 출력해 납니다. 엑셀로 출력해 놔가지고 그럼 명단들이 쭉 나올 거잖아요. 엑셀로.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서류를 뭘 누락했는지 우리가 서류가 이만큼 쌓이다 보면요. 누가 뭘 누락했고 누가 뭘 안 제출했고 그걸 기억을 못해요. 바로바로 엑셀로 출력해 놓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다 냈는데 등본을 안 냈네. 그럼 여기다 뭐 등본 미제출. 뭐 이 사람이 뭘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서류 뭐 어떤 걸 안 냈네. 아, 그럼 그 서류 미제출. 아, 이 사람은 해외 가느라고 안 왔네. 그러면 이제 서류 미제출자.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이런 식으로 저는 메모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쫙 봤을 때 누가 안 왔고 누가 어떻게 됐고 뭘 서류를 덜 냈고 그게 한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를 이걸 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생성을 해 주실 건데요. 우리가 연말정산 기초 자료 생성하실 때 정근무지, 현근무지 모두 다 체크를 해서 갖고 옵니다. 이 체크를 자료 초기화 체크 버튼은 뭐냐면요. 그동안 나이스에서 작업했던 것들 있죠. 급여 작업을 했던 나이스의 모든 것들을 끌고 와진다는 거예요.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스로 작업을 모두 했던 거, 급여회 수당도 등록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연말정산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회 수당에다가 미리 다 등록을 해놓는다면 특별히 여기 연말정산 오셔서 할 건 없는 거예요. 그 나이스에 입력했던 걸 다 끌고 와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연말정산 하기 전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람의 추가 소득이 있다면 급여회 수당으로 다 등록해 두셔라 라고 하는 게 이 이유에서예요. 그리고 나서 기초자료 생성을 이렇게 자료 생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 다 끌고 와줄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여기 부서로 누르셔서 안 된다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부서 아니에요. 그냥 그 위에 선택 기관으로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나이스에 작업했던 걸 다 이렇게 끌고 와준다 그랬잖아요. 이 끌고 와서 이제 주무관님들 작업을 막 다 하실 거예요. 이 종전근무지 자료도 검토해 보시고 뭐 이제 추가하시고 비과세 있다면 뭐 수정하시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 하시고 나서 어떡하지? 잘못 끌고 와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근무지 실적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자료 초기화를 해서 이거 실적 자료 생성을 해. 그러면 그전에 입력했던 거 다 날라가요.
다 날아가니까 우리가 그 자료 초기화 체크 후에 추가로 나중에 수기 작업한 부분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항상 그 급여에서 입력을 다 해두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끌고 와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 근로자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종전형 근무지 자료에서 다 한번 확인해 보실 거예요. 모든 근로자를 저는 다 확인해 봐요. 뭐 시간 나실 때는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근무지 실적을 다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나이스 있는 거 갖고 오겠죠. 네. 나이스 있는 거 갖고 오기 때문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은 특별히 이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입력하셔야 될 분들이 누구냐? 기간제 근로자들, 이전 소득 있으신 분들. 네, 이전 소득 있으실 분들. 그래서 현근무지 말고 이제 이전 근무지로, 종전 근무지로 우리가 추가로 해가지고, 행 추가하셔가지고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종전형 근무지 소득 같은 거 있을 때 여기다가 추가하셔가지고 행 추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료를 입력하실 거예요. 이게 현근무지가 아니라 종전 근무지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이때 여기 사업자 번호, 그 학교 사업자 번호 아니면 일반 회사면 일반 회사 사업자 번호 입력하시는 거 누락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근무처명 명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전에 학교가 남한중학교다? 그러면 여기 남한중학교. 이런 거 다 몇 개 입력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근무 시작일, 종료일. 이전 학교에서는 우리가 근무했던 기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전 근무했던 기간들 명확하게 다 입력하셔야지 나중에 오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전 근무지 실적이 있는 경우는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꼭 반드시 여기에 누락이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오류가 진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수 금액이, 아니, 환급한 금액이 있어서 마이너스 금액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이전 학교에서 발생했던 거. 여기가 금액이 다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전 학교 걸 합산해서 상계에서 플러스 금액을 만들어 주시던지 다 마이너스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0원 입력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 종전형 근무지에서는 마이너스 금액이 존재하면 홈택스에 지급조서가 제출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금액은 다른 월의 금액과 조정하여 우리가 반드시 플러스 금액에서 다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전 학교도 마찬가지고 현 근무지도 마찬가지겠죠? 절대 여기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안 된다. 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스로 작업하지 않은 일반 회사 아니면 타 지역 근무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료 업로드 전에 종전 근무지 자료를 바로 여기다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 네. 우리가 근로자가 업로드하기 직전에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과세 탭이에요. 비과세 탭에 오셔서 이 선생님들의 비과세들이 다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조리 종사 하시는 분들 있죠? 급식 교육공무 직원들은 과세가 돼야 되는데 과세 처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나이스 작업하면 기본적으로 다 비과세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찾아서 여기를 전부 다 비과세 식대를 0원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조리직 때 식대를 안 내시고 급식을 제공받으신 분들은 다 포함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 비과세 식대에 뭐 교육공무직원은 15만 원, 교육공무직 외에는 14만 원을 여기가 다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게 만약에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냥 다 여기를 0원으로 수기로 다 수정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예외수당으로 지급을 했는데 비과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과세 처리를 했어. 그런 경우도 여기서 아마 그때 여기가 0으로 돼 있으면 여기를 14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비과세 관련해서는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수당 비과세가 있다면 그 밖에 비과세에 표시가 될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금액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항목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아휴직 수당, 그다음에 육아휴직 복직 합산금은 무조건 다 비과세. 100%다 비과세. 그다음에 6세 이하 자녀의 가족 수당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원래까지는 1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24년 1월 1일부터 이제 20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총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는 월 기준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4만 원, 15만 원이기 때문에 월 기준 전부 다 비과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원연구비 같은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때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포함해서 2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원연구비가 만약에 6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만 원 한도까지 남는 건 14만 원이겠죠. 14만 원일 거예요. 그때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20만 원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14만 원까지는 비과세, 6만 원은 과세. 이렇게 이 월 한도 내에서요. 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설정이 돼야 되고 월 한도가 비과세 20만 원 넘을 수 없습니다. 자, 모범공무원 수당은요. 연 240만 원 연이에요. 연 240만 원이고 그 외에 이제 초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보전 수당은 비과세, 중등 같은 경우는 과세입니다. 자, 월별 비과세 한도 처리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월 한도 얼마, 월 한도 얼마, 월 한도 얼마 이렇게 월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한도를 넘으실 수가 절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소급하거나 지급할 때 일시금을 우리가 지급하는데 만약에 교원연구비를 50만 원을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한 번에 지급했을 때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30만 원은 과세 처리하셔야 돼요. 월 기준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질문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월 20만 원씩 분납해서 드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런 질문도 하세요. 이렇게 분납해서 드리면 그렇게 월 한도만 넘지 않으면 뭐 가능은 하시겠죠? 대신에 분납해서 드리는 내가 힘들지 뭐. 그다음에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세요. 한 번에 받으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사람은 특별히 배려해서 굳이 그렇게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그 사람이 일시로 받으시고 싶은지 분납해서 괜찮은지 그런 거 뭐 확인해 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굳이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50만 원 들게 되면 월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처리고 나머지는 다 과세 처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방과후 같은 경우에 교사들이 방과후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그 대가는 그냥 근로소득인 거지 연구 보조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현물 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대. 내가 돈을 그러니까 식대로 받는데 돈을 안 내고 밥을 먹어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학교의 경우에 급식실 조리 종사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므로 우리가 아까 비과세 처리됐던 걸 전부 다 과세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비과세 같은 거 소득하는 거 연도별 총 지급 현황에 보시면 이게 작은 글씨로 나오는 것들 있죠? 네, 작은 글씨로 나오는 것들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잘 맞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형 근무지에서 여기 공제라는 탭에 보시면요.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고용보험,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다 공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뭐 세외로 받았던 것들, 세외로 받았던 이게 환수해야 돼가지고 이게 추가 추징이 돼서 세외로 받았던 금액들 있잖아요. 그런 게 누락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있으면 다 포함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여금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들이 일시납으로 본인들이 직접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이스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안 됐으니까 기여금 공제에 등록돼서 그런 거 금액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넣어줘라. 다만 합산 반납액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반납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나이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보험은 우리가 여기서 합산 처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하면 또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주무관님, 우리 나이스에서 공제했던 금액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액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는데 그게 너무 달라서 금액이 달라서 신경 쓰신다라고 한다면 국세청 자료로 맞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럼 국세청 자료를 맞게 하시는데 우리 이 나이스에서 반영되지 않는 사대보험들 반영하면요. 웬만하면 다 맞으실 거예요. 우리 급여의 수당으로 돌려줬던 거. 네. 공제로 돌려줬던 거, 세외에서 돌려줬던 거, 세외로 받았던 거 그런 것만 입력을 잘 하시면 웬만하면 국세청 자료랑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세금 기부금 내역이에요. 우리는 연말정산은 세금을 정리하는 거죠. 세금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 지금 자리 막 비우신 분들은 한번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우리 종전 근무지 실적이 있는 경우 이전 학교에서 근무했던 거 원천징수 영수증 받으실 거잖아요. 거기서 그 세금을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결정세액을 여기 종전근무지 자료에다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시는 분 많아요. 네, 이걸 입력하시는 분 많은데 절대 여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전에 학교에서 총 얼마 냈어? 그거예요. 그쵸?
그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얼마 냈어?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보통 기간제 선생님들 여기 0원이 많을 거예요. 무조건 100%는 0은 아닌데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 걸 넣는 거지 이 차감징수 세액을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 그 전에 학교에서 냈던 금액 이거 넣는 분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결정세액을 넣어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 결정세액이 음수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금액은 마이너스 나오지 않습니다. 100% 결정세액으로만 넣고 최대 0까지밖에 안 돼요. 최소 0밖에 안 돼요. 음수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들 거 다 입력하시면 웬만한 거 다 넣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기타 소득이라든지 기타 공제걸 등록을 하실 건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 아까 연말정산 작업하기 전에 급여의 수당으로 다 넣었죠. 그쵸? 그거는 알아서 기초자료 생성할 때 끌고 와질 거예요. 그쵸? 끌고 와질 거예요. 급여의 수당 어떤 걸 끌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을 여기다 또 추가로 등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소득이 이중으로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추가로 등록하지 말고 여기서 추가로 등록할 생각하지 말고 연말정산 시작하기 직전에 작업하기 전에 급여의 수당으로 놓친 게 없는지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여의 수당을 넣고 기초자료를 생성을 하면 여기서 추가로 등록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문이 띡 와요. 공문이 와요. 아, 우리 학교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사람들 수당으로 넣어주세요 하고 공문이 와요. 그 공문이 급여의 수당으로 넣는지 안 넣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급여의 수당으로 이미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진짜 반영된 금액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연말정산 넘어온 걸로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문이 추가로 내가 이걸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문이 와서 이거 급여의 수당에다 못 넣네. 그다음 급여에다 수당에다 입력을 하고 다시 기초자료 생성을 돌리는 순간 연말정산에서 내가 작업했던 모든 게 다 날아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만 내가 연말정산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추가 공문이 왔어요. 그럴 때만 이 기타 소득, 연말정산 탭에 있는 기타 소득에 등록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공제도 내가 만약에 미처 공제 반영을 못했다라는 것만 기타 공제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